1년이 이렇게 빠른 세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나라의 안정이 걱정되는 이 시국에 오늘 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시급한 정치개혁, 국민이 나서야,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가 약 2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덮쳤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지도 1년여 가까워옵니다. 여기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또 각 도시를 봉쇄해서 코로나를 잡겠다고 하니까 모든 기업의 생산 활동, 사람들의 이동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소비도 줄어들고 생산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재를 팔아먹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무역 역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역은 날로 적자폭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도 우리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 시장도 하향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감으로 인해서 이름하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러시아의 석유, 가스, 또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등 여러 형태에서 또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모든 선진국들은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소위 이름하여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름하여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눈앞에 보이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는 성장이 멈췄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이런 기이한 현상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얼마나 지금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냐면 내년도 예산이 불과 보름도 안 남았는데 17일 정도 남았어. 쉽게 말하면 보름 좀 더 남았네요. 근데 국회가 지금 언제부터 예산을 발목 잡아가지고 정치 투쟁을 하고 있어요.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정치 투쟁을 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저는 민주주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미국에 선거가 있었죠. 그 선거 때 트럼프가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발목을 잡았어요. 부정선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지 세력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를 점검했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벽이 허물어질 만큼 험악한 상태가 왔습니다. 각 주마다 또 정치투쟁이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지금도 트럼프는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고 그래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거기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민주주의 종언이구나. 민주주의.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해내고 머리를 짜면 정치제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우선하다고 그랬어요. 플라톤이 공화제를 주장한 이래로 많은 정치제도가 왔다 갔습니다. 또 지금도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를 꼽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민주주의 종언. 지금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 종언을 내다보고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미국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대학 교수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틀을 만들어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지금도 베버의 저서들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책을 썼지만 그 책 중에 가장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우리가 신교라는 거죠. 이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이에요.
1900한 5년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소위 정치체제로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채택했다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채택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정치체제가 대립하고 투쟁하면서 결국은 90년대 말을 전후해가지고 공산주의, 종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었어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대립 또는 투쟁의 시대가 지나갔다.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가 생산의 원칙을 두었다면 공산주의는 분배의 원칙을 두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자유를 가장 기본으로 했다면 사회주의는 평등을 기본으로 했어요. 그게 소위 대립 개념은 아니죠. 생산과 분배. 분배가 평등해야겠죠. 노래 건 것만큼. 근데 생산이 없으면 분배할 수 없죠. 근데 공산주의는 생산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배에만 관심을 가졌지. 근데 자본주의는 분배의 공정성보다는 생산을 예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화됐고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두 개념들은 종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참 인류가 희망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복지를 얘기할 때는 사회주의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만큼 복지 개념은 사회주의가 강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념적으로는. 그러나 실제 분배라는 것은 생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줄 것이 없는데 무슨 분배입니까? 근데 아무리 많은 생산을 해놔도 공정한 분배가 안 이루어지면 또 사회는 불만스럽죠. 베버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본주의. 생산은 좋다는 거예요. 신교가 바탕이 돼서 자본주의를 낳았다.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프로테스탄트이즘에 상응하는 자본주의라는 윤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리가.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이즘이라는 청교도 윤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청교도. 이름하여 신교의 기본 윤리는 가장 공정한 윤리를 지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교들은 신의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가 청교도들이 미국이란 신대륙을 개척할 때, 제일 처음 미국 땅에 와서 농사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들은 제일 처음에 부를 이루면 반드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사회 각종 시설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박물관 또는 무슨 예술관, 대학, 여러 형태의 공공장소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게 부축적의 결과예요. 아주 굉장히 자본주의의 윤리적 개념이 정착되어 왔었죠. 또 스스로는 청렴한 생활을 합니다. 절대 부를 개인의 어떤 욕망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회적 부라는 게 사회적 부. 사회가 부를 형성하는 동기를 주었다 그런 얘기야. 예를 들면 부동산을 하나 가졌는데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요. 전체가. 집값이. 그럼 가만히 있어도 노동과는 상관없이 부동산 집이 오르니까 부가 생겼어요. 그건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집을 샀냐에 따라 기회에 따라서 또는 장소를 좋은 데로 선택했으면 그러니까 강남, 강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사람은 집값이 더 올라가고 강북은 뒤떨어지고 그래서 경제적 격차도 나는 거예요.
어느 이 산업사회에서 어느 시대에 정착했냐에 따라서 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사회적 부라고 그래요. 막 어떤 경우는 사회적 부가 약 7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부가 이루어졌다, 내 행운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반드시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할 의무라고까지는 없지만 당연한 윤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가들이 사회적 기여를 해서 존경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든지, 카네기가 묘비에다 유명한 말을 써놨잖아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한 것은 당연히 마땅해야 할 의무지만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범죄일 수 있다고 비문에 새겼어요. 여러분, 막스 베버는 그런 부분에서 자본주의 윤리를 강조했던 겁니다. 생활도 겸손해야 되지만 부가 생겼으면 그 부가 사회적 부라는 걸 인식해라.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를 선택한 나라보다는 자본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이 삶이 풍요로워졌고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가질 수 있다. 왜? 경제가 정치를 뒷받침해 줘야만 비로소 인권이 논의되고 정치적 합리성이 논의되고 제도를 개선하고 사람을 보다 더, 정치는 사람을 이롭게 하게 생각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정치제도에서 보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직접 도입됩니다. 미국식 민주주의죠, 우리도.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 국가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신이 늘 존재해요. 그래서 신 앞에 감사를 드려요. 부의 성성 과정 전체가 신의 은총이다 그런다. 그 신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사회환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많이 있어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여러 형태의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각기 달라요. 가치관이, 삶의 양식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졸부란 말을 쓰잖아요. 언급길에 돈을 벌어서 전혀 자기 외에는 모른다. 사회 환원하지 않는다. 뭐 사랑의 헌금 탑에다 돈도 안 내고 구세군에서 그 사랑의 자선 모금 바가지에다 돈 한 푼 안 낸다 그런 얘기야. 또 불우이웃 돕기도 안 낸다 이게야. 여러 형태의 모금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제도라든지 거기도 참여를 안 해요. 오직 개인의 삶만을 풍요롭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윤리가 정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기독교 바탕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아닌 나라들도 정치사회로 민주주의를 도입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하면 다수결 원칙 그럽니다. 다수결 원칙 했다고 해서 소수가 몰입되는 건 아니에요. 소수에도 반드시 가져야 할, 주장해야 할 다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도 보살펴야 돼요, 정치란 것은. 여기서 타협의 정치가, 협치의 정치가 또는 합의의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정치판을 보십시오. 국가 예산을 논의할 수가 없다, 이게 다수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판도를 보면 지역별로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지금 요즘 말하는 여야가. 이것은 제도의 모순이에요, 제도. 선거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놨다, 이게. 선거구를 만일 중선거구나 대선거구로 만들어가지고 한 선거구에서 5명이나 서너 명이 당선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 왜 여야가 같이 당선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구에다가 기준해 놓으면 전부 도시가 집중 인구가 도시화해 버리잖아요. 도시로 와버려요. 그럼 인구가 불어난 지역은 선거구가 계속 불어나고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은 농촌에는 정치인이 탄생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왜? 여러 지역을 합쳐 선거구를 만드는데 거기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어요. 그럼 적은 지역 사람들은 당선될 확률이 아주 낮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떠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 집중이고 농촌은 사실 인구 없으니까 심지어 전라북도 어느 지역은 6개 구이 합쳐서 선거구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왜 지속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헌법을 고쳐서 선거구 제도를 바꾸고 저렇게 소모적인 정치만 하는 사람들을 숫자만 늘려가지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창의적인 그런 논쟁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소모적인 논쟁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정치화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이게. 대형 사고 같은 것을 왜 정치화합니까? 그것은 사고면 사고지. 그럼 책임자를 물으면 돼. 또 집권당도 당연히 책임질 사람의 한계를 정확히 규정해서 그 책임을 일단 물어야 돼요. 방만한 그 정치 체제는 항상 그런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정치의 볼모가 돼가지고 이 정치적 제도의 개선 없이는 국가가 운영 자체를 못하게 생겼다 이게. 거기다 윤리가 완전히 부재예요. 정치 윤리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온 타이틀은 정치 개선 시급하다. 그 중에 핵심은 우선 선거구부터 중선거구나 대선거구로 바꾸고, 서울이나 경기도나 어느 구역 하나에서 국회의원이 왜 3명, 4명 나와야 됩니까? 그 지역에 크고 작든 간에 한 명이 나오고, 지방에도 적은 도시에서 적은 시군에서 한 명씩 나와야 그 지역을 담당한 정책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인구 집중으로 해놓으면, 인구 숫자로 해놓으면 도시에는 늘 날마다 선거가 늘어나고 농촌은 선거가 없어져요. 그러면 영원히 지역적인 편차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치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됩니다. 소모적인 그 정치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정말 영국이나 일본처럼 총리 중심의 내각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은 상징적 인물로 세우고 권한을 축소시켜가지고 합리적 정치제도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계가 비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 이 위기가 금방 풀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또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부디 국민이 나서 주십시오. 정치개혁을 외쳐주십시오. 그래서 정치적 볼모로 잡을 게 있고 안 잡을 게 있어요. 부정부패자를 옹호하는 정치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국가 예산을 볼모로 해서 정치 행위하는 것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은 당연히 절제할 건 절제하고 깎을 건 깎으세요. 그리고도 협치해서 통과시켜서 국가의 정책이 무난하게 진행되도록 해놓고, 정책 논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360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걸 정치화해버려요. 그 가장 가까운 예가 세월호 같은 사건이고, 지금 이태원 사건도 정치화해서는 안 됩니다. 엄정히 책임을 묻되 객관적 상황을 분석해서 다시는 그런 후진격형 사고가 안 나도록, 참사가 안 나도록 정치인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정치개혁 시급합니다. 저는 영국의 정치를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이드 파크라고는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런던에. 거기서 정치 시위를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시간을 약속받아 그 시간 만에 다음 이익 집단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은 출마할 때 반드시 자기 선거 구역에서 자기 재산을 공개해야 됩니다. 동산, 부동산을. 그리고 자기가 4년 재임하는 동안에 얼마 정도 재산을 투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그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게 시의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돼요. 국민이 선택하도록 선거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 제도들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일본의 내각제, 총리의 권한이
만일 나라를 위해서 위태롭다면 국회를 해산할 권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개혁을 해가면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 가는 겁니다. 뭐 그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공생의 원칙을 주장하는 겁니다. 공생. 같이 생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두가 생산에 참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부를 축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된 건 분배해야 돼요. 그게 공용의 원칙이야. 같이 부를, 풍요를 누리도록 공정한 배분.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도 맞춤형 복지예요.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한계와 불필요한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조성하는데 그분들은 벌어서 반드시 세금을 내는 것을 만족하도록 해야지. 거기까지 무슨 떼부자를 갖다가 무슨 교통비를 무상으로 준다더니 도시락을 무상으로 준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핀란드 같은 데 가보니까 벌칙금이 자기 가지고 있는 축적된 부에 한해서 벌금을 물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차 신호를 위반해서 교통경찰에 걸렸다 이게.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를 가지고 벌금이 부과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신호 위반에 한 7만 원이 나왔다면 노키아의 사장 같은 사람은 한 7, 8천만 원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져라 이게. 그만큼 부의 혜택을 누렸거나 사회적 책임을 누렸으면. 이런 합리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소모에 벌모에 정치 논리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 그러냐.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을 정말로 섬기는 그런 정치제도가, 통치간 정치제도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정치개혁 서둘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